국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진을 개시했습니다. DMZ에서의 격렬한 교전은 모두 끝났고 모든 전방 군단과 사단이 전면적인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출혈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더 큰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군은 전군의 전병력을 동원하여 북한 본토를 향한 대규모 진격 작전을 개시했죠. 거기에 미리 갖추어진 예비 전력으로 동원된 동원사단들까지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선은 서부, 중부, 동부 3개의 축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서부 전선은 1군단과 7군단이 평양으로 진격했고요. 중부 전선은 2군단과 5군단이 5번 국도를 따라 원산으로 진격했습니다. 동부 전선은 3군단이 7번 국도를 따라 동해안을 타고 북상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는 공격 명령을 내렸고 대지를 흔드는 무한궤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3군단은 혼자서 동부 전선을 모두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전술과 전략이 필요했죠. 하지만 3군단은 훈련을 많이 받기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현재 국군 중 거의 유일하다시피 북한 본토에 진입하여 작전을 펼치고 있는 부대였죠. 금강산 일대에서 전갈 부대가 활약하고 있고요. 12사단과 21사단, 22사단도 역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DMZ를 돌파한 이후 국군은 기동전과 화력 집중 전략으로 적의 주요 거점을 신속히 타격했습니다. 특히 공군과 정찰 드론을 활용해 적의 방어선을 미리 파악한 후 K9 자주포와 전투기로 집중 폭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죠. 국군의 K1A2 전차와 K808 장갑차 부대는 이러한 화력 지원 속에서 빠르게 전진하며 북한군을 압도했습니다. 제22사단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원산까지 일주일 이내에 당도하자는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었죠. DMZ 지역에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한 방어시설과 지뢰밭 제거 작업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을 제외하고 도로가 잘 건설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단 하루 만에 원산까지 당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죠. 강일현 제22보병사단장은 당차면서도 신중히 처리하는 스타일의 장군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제22보병사단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던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죠.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적들을 휘몰아쳤고 아군의 피해가 최대한 적게 나게 승리할 수 있는 전투만 이어나갔습니다. 제22보병사단은 정보종대와 수색대대를 활용하여 전갈부대와 협력해 원산으로 가는 방향에 북한군들이 매복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또한 UAV와 위성 등 감시자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죠. 확인해본 결과 적들은 금강산에 대부분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포격과 폭격을 날려준 덕분에 북한군은 물론이고 중국 PMC들까지 산송장이 되어서 재가 되어버렸거든요. FA-50 편대들은 폭탄을 날리고 있고 K9 자주포들도 포격하면서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얼마나 폭격과 포격을 때렸는지 산은 마치 민둥산이 되어 한 마리의 용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도 불에 타고 있었죠. 그래도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포격과 폭격 끝에 9월 2일에 22보병사단은 원산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DMZ 방어선을 돌파하니 북한군은 더 이상 유효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인해 북한군의 거점들이 전부 초토화되었고 심지어 몇십 년간 만들어둔 갱도들도 전부 작살이 나버렸으니까요. 중국 PMC들도 진작에 후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개 대대의 병력이 동시에 항복하여 포로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포로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들을 후방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트럭과 버스로 연신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북한군이 동시에 항복하다 보니까 한 번에 포로 300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트럭으로 옮겨도 포로들은 계속 나왔죠. 사실 후방에서 보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배고픔 때문에 항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사상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고픔 앞에서는 사상이고 뭐고 소용이 없었죠. 국군은 이러한 포로들을 관리하는데 꽤 진땀을 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과 수송 차량만으로는 포로 수송이 불가능했죠. 군용 트럭과 수송 차량은 지금 당장 작전에 써야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국방부는 긴급히 민간 버스 회사들과 협조를 하여 추가적인 수송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의 주요 버스 회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빨간 버스, 파란 버스, 그리고 초록 버스까지 평소 통근 버스와 관광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들이 포로 수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무장한 국군 병사들이 탑승하여 포로들을 감시했죠. 포로들은 손을 뒤로 묶인 채 좌석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장관이었죠. 이들은 경상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포로가 많이 생길 것을 생각하고 포로 수용소를 크게 지었는데 조만간 포로 수용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이러한 포로 수송 버스를 보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식들 그리고 가족,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니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왜 적군을 우리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느냐는 주장부터 포로들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포로들은 컨테이너와 천막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로 수용소의 컨테이너는 한 동, 두 동씩 늘어나며 나중에는 큰 마을을 형성할 정도였죠. 식량과 의료 지원은 국제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장 전선에 있는 국군에게 보급을 주여하는 게 먼저니까요. 그리고 포로 중 일부는 신문을 위해 정보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는데요. 포로 신문을 통해서 꽤 쓸만한 정보를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핵시설의 위치나 현재 북한군의 정확한 위치, 심지어 외교관계에 대한 정보들까지. 가령 북한 5군 단장의 위치를 알아낸 덕분에 거기에 현무미사일을 발사하여 북한 5군 단장인 최두용 군단장을 사살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군 병사들은 이러한 포로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국군 병사들은 포로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행과 고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죠. 일부 병사들은 포로들에게 가혹한 태도를 보였지만 군사경찰들과 지휘부는 국제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제22보병사단은 계속해서 북진했고 수많은 북한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전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DMZ에서 어느 정도 전투가 있었지 그 방어선을 넘어서 북진하니까 전방에서 마주친 북한군들은 대부분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제22보병사단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방심해버린 것입니다. 계속 전진을 해봤자 항복하는 북한군들만 나오니 긴장의 끈을 놔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달이 나버렸죠. 항복하는 북한군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북한군들을 천천히 유도하고 있었을 때 항복하는 북한군들은 갑자기 품속에서 탄과 폭탄을 꺼내 국군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은 뒤늦게 조준 사격을 하면서 항복하는 북한군들을 사살했지만 슈탄과 폭탄이 터지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산 쪽에서는 대전차화기가 아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향해 발사하고 있었죠. 대전차화기가 여러 발사되며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부족한 신병들은 당황했지만 전투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북한군이 발사한 대전차화기는 다행히 국군 기갑전력에 큰 피해를 주진 못했지만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번 전투로 인해서 5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49명의 북한군이 사살되었죠. 북한군이 마치 옛날 일본군이 미군에게 했던 것처럼 항복을 가장하고 기습공격을 일삼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국군들은 북한군을 포로로 잡는 것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괜히 포로로 잡았다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로들이 사살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정갈부대는 가장 북쪽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정갈부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걸 북한군 정찰병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박격포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장거리에서 박격포탄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갈부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정갈부대의 소규모 분견대가 표적이 되어 공격을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었죠. 이 소규모 분견대는 병력을 상기시켜 피해를 줄이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금강산 곳곳에 숨어있던 북한군들은 산을 이용해 고지대에서 사격을 퍼부었고 정갈부대의 소규모 분견대는 사격각이 불리한 아래에서 반격해야 했습니다. 정갈부대원 여러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지만 다른 부대원들은 이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래야 했습니다. 적을 제압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치료하게끔 교본에 나와 있었거든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들도 피해가 가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다행이라면 정갈부대의 훈련도 수준이 상당했던지라 매복 공격을 했던 북한군들은 금세 제압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갈부대원들은 쓰러진 병사를 둘러엎고 다른 곳으로 후퇴했습니다. 정갈부대 한 중대장은 박격포를 쏜 위치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박격포를 발사한 곳이 나무가 둘러싸인 곳이 아니라 배열지었기에 멀리서도 망원경 관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격포를 재정비하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예비대를 보내어 저 지역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을 마치 평지처럼 뛰어다니며 정갈부대가 공격하게 됩니다. 정갈부대는 태연하게 북한군에게 접근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북한군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지시한 지 단 30분 만에 박격포 진지를 점령한 데 성공했죠. 정갈부대는 박격포 진지했던 박격포와 무전기를 탈취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부로 보내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에 정갈부대는 금강산 일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며 3군단이 원산으로 진격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산악에서의 전투다 보니 정갈부대가 훨씬 더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로에 적병력이 많으면 산악으로 이동하여 적병력을 앞뒤로 앞뒤에서 포위 공격을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출기몰 했죠. 그렇게 금강산 곳곳에 있는 북한군의 진지와 병력을 사살하고 있었을 때 정갈부대는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중국군 의용군이 트럭에 대거 탑승한 채 이동한 모습을 본 겁니다. 상군단은 조금씩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장전에 당도했죠. 하루 만에 직선거리로 13km를 주파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파했죠. 십자군 전쟁 당시 사자왕 리처드의 기사단 행군 속도가 하루에 최대 16km를 진군하였는데 그에 준하는 속도로 주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5일 이내에 원산까지 점령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다행히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부분 항복하거나 도망쳤고 일부 남은 병력은 산속에 몸을 숨겼는데요. 이마저도 정보중대와 수색대대에 의해 발각되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22사단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사단은 예상치 못한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와서 K808 장갑차를 직격한 겁니다. 장갑차는 불탔죠. 22사단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화력에서 국군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군이나 중국 PMC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의용군이었죠. 중국은 중국군을 국군과 직접 전투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국군과 전투하게끔 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죠. 이들은 특이하게도 러시아제 최신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기동부대 전술을 활용해서 대전차 무기와 드론을 통해서 국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자폭 드론이 국군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였죠. 22사단은 7번 국도를 따라 진격하던 도중 중국 의용군과 격돌하게 되었고 전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갑자기 IED가 터지는 모습이 확인되곤 했죠. 적의 드론이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국군 보병분대가 피해를 보기도 했고 저격수들이 국군을 하나하나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의용군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트럭과 차량을 확보해서 22사단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했죠. 국군도 이에 대해 반격을 개시했는데
시작했는데요. K9 자주포를 통해서 중국 의용군이 지키고 있던 방어 거점에 화력을 투사하였습니다. 또한 FA50 편대가 후방을 타격하면서 중국 의용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중국 의용군들이 장전 읍내 건물에 숨어들어서 국군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건물 곳곳에서는 기관총 진지가 국군을 하나둘 죽이고 있었고, 여러 구조물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도시는 견고한 요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의용군들은 수류탄과 인계철선을 형성하는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군을 위한 저승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죠. 시가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건물을 다 깨 부셔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건물 안에 숨어 농성하는 적군을 탐색하고 소탕하는 것은 차량과 항공기가 할 수 없기에 보병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 국군은 큰 인적, 물적 손실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잔류하던 민간인들까지 한데 뒤엉키는 상황까지 놓여서 국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가전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시가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병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중국 의용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학습한 현대 시가전 전술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기동팀을 형성해 분산 전투를 수행했고, 건물 상층부에 저격팀과 대전차화기를 배치해 국군 전차와 장갑차를 무력화했습니다. 특히 FPV 드론을 활용해 차량과 보병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국군의 진격을 방해했죠. FPV 드론은 위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22사단은 함부로 장전 내로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 의용군이 사용한 드론 탓에 사망한 군인만 해도 20명이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22사단이 장전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금강산에서 정갈부대가 보고 있었습니다. 정갈부대는 22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전에 일부 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한 기대 대 규모였죠. 정갈부대는 야전에서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었던 부대였습니다. 이제는 시가전에서 활약할 때였죠. 시가전에서 중요한 것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측면과 후방에서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빽빽하게 있으니 건물 간 빠른 이동과 기습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근거리 교전 기술이 중요했는데요. 시가전은 적과 5m에서 10m 거리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갈부대는 그런 전투를 1년에 여러 차례 반복하곤 했습니다. 정갈부대 한 개 대대는 정면 돌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와서 후방을 공격했죠. 그리고 차분히 시가지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저격팀을 곳곳에 배치하곤 했는데요. 한해도 배치하기도 했고요. 고층 건물에 저격팀을 하나씩 배치하면서 적 기관총 진지를 장전 읍내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열상 장비를 통해 건물 내부의 적을 식별하기 시작했죠. 소형 드론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북쪽에 정찰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북쪽에 증원군이 오는 것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타격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각 분대가 이동하면서 건물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정갈부대는 이러한 시가전을 펼치면서 중국 의용군의 약점을 찾아냈는데요. 중국 의용군은 대규모 방어선은 강했지만 개별 거점은 멀리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덕에 정갈부대는 이를 이용해 적을 분리한 후 각기격파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죠. 22사단은 계속해서 미끼가 되어서 중국 의용군의 시선을 끌게 했고요. 정갈부대는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침투하여 중국 의용군의 거점을 하나하나 장악해 나갔습니다. 근데 거점 하나하나마다 중국 의용군이 보비트랩을 설치해서 피해가 꽤 심했습니다. 정갈부대는 난색을 보였죠. 중국 의용군들은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소총을 난사하며 저항했습니다. 정갈부대는 빠르게 건물 내부를 정리하며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는 중국 의용군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죠. 아무리 정갈부대였지만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전읍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중국 의용군은 추가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트럭 5대에 나누어 탄 병력이었죠.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시가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있는 정갈부대가 이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정갈부대가 곳곳에 정찰조를 편성한 덕분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죠. 정갈부대는 장전읍 채북단 지역에 점령한 건물 옥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저파우스트 대전차화기로 조준하고 있었죠. 정갈부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고지대와 건물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화력분대들은 트럭들이 사정권에 들어오자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정갈부대는 선두 차량을 먼저 타격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뒤에 있는 차량을 타격하여 앞뒤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에 있는 트럭들을 하나둘 제거하면서 중국 의용군들을 그야말로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었던 중국 의용군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럭에 뛰어내려 도망치는 병사들도 있었고 허공에 총진하는 중국 의용군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정갈부대 저격팀들이 도망치는 병사들을 하나씩 사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5대의 트럭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중국 의용군 50명 이상을 사살한 것이었습니다. 정갈부대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서서히 정갈부대의 위용은 중국 의용군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원군까지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한 정갈부대는 22사단과 협력하여 22사단은 전방에서, 정갈부대는 후방과 측면에서 공격하여 저항 중이던 중국 의용군을 일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정갈부대원 한 명은 4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내기도 했죠. 전방에 있는 22사단만 생각을 하니까 후방에서 침투한 정갈부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장전 읍내에 설치된 12개의 거점 중 9개가 점령이 완료되었고 기관총 진지 3개도 저격수에 의해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정갈부대 덕분에 하루 만에 국군의 진격로가 열리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중국 의용군 대대장 한 명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대장 한 명이 22사단에 인수될 때쯤에는 얼굴이 멍투성이가 된 채였지만 어쩌겠습니까? 전쟁이란 이런 것을. 하지만 재정비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너무나도 포탄 소모가 많았던지라 재정비 받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22사단은 잠시 장전과 금강산에서 재정비하며 하루 정도 보급받아 북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전방에서 툭툭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피로도도 생각해줘야 하고 보급도 생각해줘야 하죠. 하루 정도는 과열된 열기를 잠시 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과 기업들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각종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5.56mm, 7.62mm, 59경 기관총 탄환 등 다양한 탄약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쉼없이 찍혀나오고 있었죠. 생산 설비는 완전 가동인 지 한참 됐고 노동자들은 교대 근무로 24시간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는 젊은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50, 60대 중년층들이었고 일부는 여성들도 간혹 있었죠.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전쟁에서 질 것이 분명했으니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군수품 생산을 위해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로봇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면서 생산 속도는 더 빨라진 공장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K9 자주포의 155mm 포탄 생산을 3배 이상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 한 개에서 매일 2000발의 포탄이 군에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무포 탄도미사일이나 천궁 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면서 하루에 2발의 현무 미사일을 추가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총이나 장비들은 우수히 찍히고 있었죠. 정비창에서는 전투 중 손상을 입은 장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너트라도 더, 그리고 한 개의 무한 궤도를 더 갈아 끼우며 생산 속도와 정비 속도를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돕기 위해 탄약 생산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선언하였고 자위대용으로 생산하던 155mm 포탄과 120mm 박격포탄, 5.56mm 소총탄을 한국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최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 공장에서는 10만 발의 소총탄과 3천 발의 포탄을 생산하면서 한국군에 매주 20만 발의 탄약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쟁 특수로 인해 일본 방산업과 제조업이 부활하게 되었죠. 한국의 각종 군수품을 공급하면서 일본의 GDP가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전후원법으로 인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불가능했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방위 산업을 대대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위대용으로만 생산하던 155mm 포탄과 소총탄을 대량으로 한국에 수출하면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었고 GDP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참가국으로 규정했죠. 한편 이 군단은 꽤 무서운 속도로 5번 국도를 따라 원산으로 진격했습니다. 특히나 칠성부대라고 불리는 7보병사단은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시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북한군의 방어진지를 붕괴하면서 대규모 포격과 전차 돌파 전술을 활용해 적을 사륙했습니다. 특히나 적이 보이면 155mm 포탄으로 북한군 참호에 말 그대로 쏟아내면서 참호 안에 숨어있던 북한군을 갈기갈기 찢어내곤 했습니다. 고폭탄으로 적들을 소탕하고 있었죠.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북한군 방어진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드론과 정찰위성을 활용하면서 적 주요 거점을 선제 타격하고 북한군을 그야말로 사륙하고 있었죠. 또한 3기갑여단의 K1, 2원 전차들은 속도를 높이며 곳곳에서 저항하는 포탄으로 녹이 없앴습니다. 이후에 장갑차에서 하차한 보병들이 남은 북한군을 마무리하며 5번 국도를 장악하고 있었죠. 북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의용군이 지원을 안 온 곳이다 보니 북한군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군단이 쭉 지나는 자리에 사살한 북한군만 수천 명의 북한군 부대 전체가 사실상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이 무너진 참호 속에서 손을 들고 나오곤 했는데요. 이곳의 냄새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군인들의 눈빛은 매우 차가웠죠. 항복하는 북한군의 모습을 보고 군인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똑같이 갚아주겠다며 항복하는 북한군을 사살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5번 국도 일부를 장악하고 서서히 북진하게 됩니다. 목표는 원산이었죠. 이후 5군단이 원산을 공격할 수 있게 보급로를 확보하고 5번 국도를 장악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군단은 거침없이 진격했죠. 이 군단이 계속 진격하면서 북한군의 사상자는 벌써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죽은 북한군 병사만 해도 3,500명이 넘어가고 있었고 포로로 잡은 북한군은 2,000명이 넘어갔는데요. 포로들을 수용할 수송력 부족으로 인해 포로 처리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